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쿠팡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년) 차 직장인이시자 또 회계 전문가이신 한정엽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20년 차 직장, 하나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는 이제 회계 업무를 9년, 그리고 영업 업무를 2년, 그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 업무를 9년째 맡고 있는 회계가 직장에서 있도록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 한정엽입니다. 와, 20년이면은 그것도 한 직장에서?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뭐 기획 업무도 하셨고, 또 영업도 하셨고, 자, 그런데 이 회계 관련된 서적을 쓰셨어요. 네. 회계가 그만큼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회계는 사실 이제 그 회사의 언어로서 표현되는 용어인데요. 네네. 일단은 그 회계를 알고 회계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직장인의 자기 개발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본인의 역량이 쌓이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좀 클래스도 좀 운영을 해봤고, 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커리큘럼을 좀 보긴 보는데, 네. 은근히 그냥 회계 수업이 많아요. 예. 네. 사실 뭐 주식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도 아니고,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회계 수업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을 잘하면 되고,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을 잘하면 되고, 회계는 약간 좀 재무관리 부서라든지 그쪽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런 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회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회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커뮤니케이션이요? 예. 왜냐하면 회사의 경영진이 그 각 사업 단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단위로 내릴 업무를 지시를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건 사실 회계의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숫자요? 예. 네. 그 이유는 회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산제도로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제도는 1년에 써야 될 돈, 그리고 1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 그 1년 동안에 남겨야 될 이익,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들을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서 이제 내가 맡아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구현이 돼서 내려오고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보고를 하고 경영진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숫자로서 서로 얘기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목표 매출이 얼마고,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얼만큼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식이 어떻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숫자 중심의 그런 방침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얼만큼 시간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계획을 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의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어떤 정해진 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거를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와 밑에 있는 실무진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숫자 중심의 대화, 그리고 숫자 중심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라는 기준 안에서 같이 융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회계를 이해를 하고 그래야만 경영진이 저러한 목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니까 딱 듣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수치 중심의 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숫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공통적인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회사의 재산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즉 자산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갚아 나가야 될 부채,
그리고 그 부채라던가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근본인 자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1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매출 목표, 그리고 거기에 써야 될 비용, 원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벌어야 될 이익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회사의 재산 현황, 네. 그렇죠? 뭐 건물이 얼마 있고, 이를테면 뭐 비품이 얼마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회사의 자본으로 조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빌렸다든지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그냥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나 남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차피 현금 흐름표도 돈을 얼마 벌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그런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손익계산서는 그 보통 장부상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기간에 시차를 두고 그걸 돈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이 있는데요. 그 회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그걸 먼저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에서 네. 이익으로 그 계산을 하는데요. 현금흐름표는 그때 현금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미래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금흐름표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게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손익계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현금흐름표는 변화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다고 표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이익과 실제 현금과의 어떤 차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뭔가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뭔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뭐 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공한 즉시 뭔가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계약서상에 뭐 2개월 뭐 말이내 지급한다. 네. 뭐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보통 예.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그런 서비스나 뭐 제품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을 수 있지만 네. 아직은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부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기재를 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시고, 대신에 이제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인식을 한다. 그렇게 예,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업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라고 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손익계산서를 사용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에는 그 일단은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매출 원가, 그리고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즉 저희가 약칭 이제 판관비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판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영업이익.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어든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과 그 수익을 다 합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기순이익 이제 법인세까지 차감을 한 내용인데, 이 당기순이익은 주주 입장에서 좀 중요한데요.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금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근무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으로 그 성과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네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올해 얼마큼 배당이 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식 쪽에서는 순익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당 순익이라고 해서 EPS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근데 그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네. 영업이익을 좀 중심으로, 영업 성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매출액이 좀 중요했습니다. 네. 매출액이 커지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를 이제 성과 목표로 많이 잡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써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구조를 같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직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약간 성과급을 더 요구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네. 그 어떤 그 인센티브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업직군이라던가 관리직 그리고 이제 기획직에서도 보는 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안다라고 한다면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그 회사의 비용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좀 높여가지고 자기 뭐 KPI라든지 네. 그런 걸 높이는 방법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비용을 줄입시다, 원가를 줄입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그 구성하에서 맞춰서 이제 KPI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그 중요한 그런 네.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사례를 좀 예.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더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손익분기점 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고정비와 변동비 예.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 비율에 관련된 그런 네.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을 파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발생하는구나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통 BE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건 이제 CVP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는 않고 다양한 제품군과 상품군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적고 어떤 제품은 적게 팔았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는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팔고 이익이 적은 제품을 좀 더 줄여나가야겠다라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BEP, 손익분기점 분석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나 상품의 라인업, 포트폴리오들을 다시 재구성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상품, 제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구성원들에게 이제 판매를 독촉한다거나 영업을 장려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정비는 매출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고 변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연동돼서 커지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BEP 산출을 하는데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변동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변동비가 왜 중요하냐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회사의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커져도 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규모가 매출이 커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변동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변동비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러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변동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줄이려고 할까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쿠팡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맞아요. 그래도 이게 적자폭이 그렇게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 구조가 뭐냐면 변동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오는 그 매입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고객에게 팔아도 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쿠팡이 싸게 팔고 예. 서비스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진이 되게 박하긴 한 것 같네요. 네,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도 이익이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변동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높더라도 변동비가 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설비라던가 공장, 기계장치들을 이제 갖춘 회사들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한번 공장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 고정비를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되면 변동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다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고정비는 낮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비가 높은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이런 고정비와 변동비의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업 모델 특성상 네. 뭐 변동비가 높은 게 좋냐 아니면 네. 고정비가 높은 게 좋냐 예. 그런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일단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 처음에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고정비가 높은 회사야, 우리 회사는 변동비가 높은 회사야,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이러한 그 형태를 갖고 3년, 5년 지나면서 계속 바꿔나갑니다. 예를 들면 변동비가 높은 회사는 변동비를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요. 고정비가 높은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매출을 올려서 고정비를 계속 상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사업 방향, 매출을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적게 팔아도 이익을 많이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매입하는 단가를 계속 낮춰서 이익을 더 키울 것이냐, 이런 방향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오너의 내지는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재무제표상 특히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딱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약간 좀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전략을 잘 알아야 될 테고 직원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실은 고정비가 높다, 변동비가 높다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들은. 그렇죠. 그냥 비용을 절약해야겠다, 원가를 아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신데요. 다만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 내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변동비를 사용하는 부서인지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변동비에 속한 부서라고 한다면 변동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회사의 변동비가 조금이라도 줄었다, 그러면 그 직원은 회사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바로 승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약간 제조업에서 약간 이 특정 부품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나 했으면 어차피 그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회사의 플러스 요인이 돼서 뭐 승진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회계가 단순히 그냥 회계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거를 이제 숫자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대부분 또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윗사람들한테, 상사한테 사랑받는 보고서, 이렇게 회계 기반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쓸 수 있는 훌륭한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경영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1분에서 5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고를 해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를 보고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텍스트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그 텍스트 안에 숫자들을 넣어서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경영진들이 보시는 보고서, 특히 상사들이 보는 보고서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는 게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큼 줄일 수 있겠네, 매출을 더 늘려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라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숫자 중심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예로 든다고 하면 보통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보게 되면 텍스트 중심의 보고서는 많이 없습니다. 다 엑셀 중심으로 수많은 그래프와 수많은 박스 안에 숫자들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진들이 저 숫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숫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한 숫자들은 경영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의 기준에 맞게 보고서를 숫자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엑셀을 잘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목표 판매,
뭐 잘 팔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약간 목표 매출을 기록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어떻게 팔 것인지 뭐 생산 라인 쪽에서는 뭐 몇 시간 동안 뭐 몇 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분량률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숫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관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 용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회계의 그 용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용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회계 용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용어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할 정도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많은데요.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할 수 있는 용어는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한 용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의 구성과 재무상태표의 그 계정 과목의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상이하고 다른 상황인데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먼저 좀 급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계정 과목은 모든 회사마다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쓰는 계정 과목과 다른 회사 쓰는 계정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쓰는 계정 과목, 경쟁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급여, 뭐 복리후생비, 포장운반비, 회의비, 뭐 이러한 접대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알아듣긴 하지만 회의비와 접대비의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경영진들도 똑같이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그때그때 가져와서 이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에 대한 차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계정 과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변동비 중에서도 어떤 계정 과목의 금액이 가장 큰가 고정비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큰 계정 과목인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손익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딱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알겠네요. 구체적인 그런 차이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다만 그 손익계산서에 쓰이는 계정 과목과 재무상태표에 쓰이는 계정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어떤 비 이런 비용 구조로 많이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경영진들은 재무상태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본에는 어떠한 계정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게 있고 그 부채 중에서도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도 뭐 매입채무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사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갚아야 될 부채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뭐 현금, 그 다음에 뭐 보통예금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외상매출금이라던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용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신 다음에 그 숙지를 하고 계시면 경영진들이 동일하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쓸 때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잘 보는 건 아닌데 경영진들이 잘 보니 약간 보고서를 올릴 때 그런 용어를 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용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차 직장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사회에서 좀 새롭게 좀 뜨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MZ세대. 예전 9세대와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그 MZ세대는 또 어떤지 그리고 이 독특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팁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M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능력과 실력이 출중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스킬이라던가 능력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월등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일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직장 상사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직장 상사의 시간을 줄여주려고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중심의 업무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고 있지만, 그 자기도 어차피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도 그 세대도 어차피 진급을 해서 관리자가 되고 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심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사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바로 상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줄여줄 것인가? 네. 상사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내가 올린 보고서를 상사도 판단을 하고 동일한 상사, 그러니까 상사의 상사겠죠. 똑같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보고서를 통해서 상사가 빨리 이해를 하고 그 보고서를 수정 없이 바로 위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회계로 구성된 보고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텍스트로 구성된 보고서들은 상사가 또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의 상사는 텍스트보다는 숫자 중심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숫자로 구성이 되고 그거 회계 기준에 맞춰진 보고서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상사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위에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서로 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적으로 잘 수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회사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어렵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질문받는 게 있습니다. 회계를 꼭 배워야 되느냐? 회계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냐? 너무 어렵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회계는 어떤 그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출장을 간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이 근거리가 아니라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차표를 끊어야 되고 그 지역에 내려서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이동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차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회계를 한다는 것은 운전을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에 또 사이다 경제에서 또 클래스를 또 진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용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으시다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작가님의 또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 또 회계에 기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엽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